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형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가는 전술 게임 모형을 적용한 김 교사의 축구 수업 계획서이고 나는 동료 교사의 수업 평가서래요. 가란의 기억에 해당하는 학습과제 명칭을 쓰고 니은에 해당하는 교사 행동을 큐니의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교사 행동의 근거에 쓰랍니다. 자, 전술적 문제 공소유권 유지하고 학습활동, 게임 형식, 소유권 유지 게임하고 3대3 경기를 해요. 그다음 규칙의 3회 규칙, 공을 가진 사람은 3회까지만 공을 건드릴 수 있음. 소극적 수비, 수비수는 적극적으로 공을 빼앗지 못함. 이외의 규칙은 일반 축구 규칙과 동일함. 게임의 이해를 위해 설명, 전술적 문제에 초점을 둔 질문. 그러면 이제 전술적 문제에 초점을 둔 질문해가지고 뭐 여기 지금 뭐 학습할 때 게임의 형식을 이해하고 뭐 이 과정을 통해서 뭐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네요. 2대1 패스 상황, 인사이드 패스, 공을 갖지 않는 사람의 빈 공간 움직임. 그죠? 요거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금 2대1 패스를 연습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인사이드 패스와 공을 갖지 않는 사람이 빈 공간 움직임만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나타나는 이 전술 게임 모형의 연습이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게임의 형식, 그 다음 변형 게임, 그 다음 나중에 뭐가 가겠어요? 정식 게임이 가겠죠? 그 사이에 게임의 형식과 변형 게임 그 사이를 이어주는 즉 전술적 문제와 기능의 결합이 이루어져서 실제 변형 게임에서 전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 이게 바로 뭐야? 기술 연습 또는 기능 연습 단계죠. 그래서 전술 게임 모형에서는 그 내용은 안 넣어놨네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동료 교사의 수업 평가서를 보면 여기 게임 중에 교사가 학생들의 경기를 임의로 중단해서 즉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된 것도 아닌데 임의로 중단했대요. 꼭 여기까지 보면 스크리미지 하는 것 같아요. 티칭 모멘트 발생돼서 임의로 중단한 것 같고 지도하면서 수업 흐름을 끊는 문제는 이거예요. 정상적인 수업 경기 상황이었고 아주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교사의 중단으로 인해 수업 흐름이 끊어졌대요. 이거는 수업 흐름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교사가 수업에 침해를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쿤인의 수업 흐름 방해하는 교사 행동에서 보면 이것은 학습 활동의 침해, 수업 흐름을 중단시키고 수업 여세를 파괴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다음 B-2번에 체육교과 해부에서 유도 기술 분석에 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이 교사가 유도의 밧다리 기술을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그래서 방어자, 공격자. 예전에 우리 이기청 선생님의 운동역학 책에서는 레슬링 동작으로 공격자와 수비자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유도로 나왔어요. 자, 우선 분석하려는 물체를 주변과 분리해놓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과 토크를 간략히 표현한 그림. 이걸 자유물체도라고 얘기해요. 자유물체도. 요런 그림이죠. 그래서 자유물체도 또는 자유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의 개념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수많은 힘들을 모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림. 이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기의 저항, 중력, 마찰력, 지면발력 이렇게 다 정리해 놨죠. 이런 것들을 자유물체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교사가 공격자가 쓰는 힘과 토크에 맞서서 잘 방어하려면 방어자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하나요? 그래서 딱 읽고서 공격자가 힘을 주는 방향이요. 그럼 전 여기만 봤어요. 여기 다리 거는 방향이니까 정강이를 뒤쪽 오금을 뒤로 당겨야 되나? 그리고 공격자 상체를 밀어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되지?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방어자는 토크를 최대로 발휘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무엇이 가장 커지기 때문에 토크는 최대가 됩니다. 토크는 힘 곱하기 모멘트 팔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 스틱 피겨 같은 또는 이런 분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모멘트 팔의 길이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힘의 연장선으로부터 축과의 수직거리. 이 모멘트 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뭐가 커진다? 토크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멘트 팔의 길이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항팔로 하면 안 되나요? 힘팔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힘이 가해지는 지점으로부터 축과의 수직거리니까 이 모멘트 팔은 뭐 지뢰로 얘기하면 힘팔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항은 아니거든요. 작용되는 부위를 얘기한다면 이것도 뭐 인체 내부를 모두 분석해 가지고 실제 힘이
그 공격자에게 가해지는 부분은 작용점이니까 작용팔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코에다 붙이면 코 이혈령 비혈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모멘트 팔 또는 모멘트 암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인간관을 바탕으로 철학자와 체육학자의 주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심신론과 관련해서 플라톤 관념론자거든요. 저는 이거 그 영혼과 육체를 분리했으니까 다 이원론자예요. 근데 굉장히 관념론적인 사람이고요. 정신과 신체를 분리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야. 이렇게 인물사 문제가 한 해에 2번이나 출제된 적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인물사가 나온 적도 없었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영혼의 감옥이 서로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함께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같이 함께 놓고 생각은 안 하지만 중요한 건 플라톤은 육체보다는 영혼을 훨씬 더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관념론자죠. 근데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가 분리되어 있다 해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얘도 굉장히 관념론자인데 신체와 정신은 완전히 서로 독립적인 관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서 어떤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의 심신론에서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 간의 견해의 차이를 써라. 그러니까 이원론자니까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로 본다면 그래도 플라톤은 정신을 우위에 놓고 육체와 상호작용한다라고 본다면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는 전혀 별개의 완전히 독립적인 실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공부를 더 했으면 정신과 신체는 독립되어져 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데카르트가 주장한 게 손과 선이죠. 그래서 정신과 신체가 손과 선을 통해 상호작용한다. 그럼 이제 이원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무엇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으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근데 플라톤은 정신을 우위에 놓고 신체와 정신은 우위에 두고 신체는 정신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맥클로이는 진보주의가 나오고 나서 진보주의의 불철저함을 비판한 게 본질주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본질을 잃게 된다. 그래서 본질은 잊혀진 목표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체육의 본질은 뭐예요? 바로 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클로이 본질주의 체육의 특징을 보면 체력의 목표,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고 학습 방법 단련이 매우 중요하다. 맥클로이는 정신보다 신체가 주체임을 역설하고 신체 활동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신체의 발달 그 자체를 하나의 가치 있는 목표로 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맥클로이가 경험주의, 즉 진보주의로 인해서 신체와 정신,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체적 발달은 잊혀진 목표가 되어버렸구나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력에 대한 얘기고요. 체력, 신체 발달, 신체 적성, 이런 거 다 맞다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르틀로 뽕티, 실존주의자죠. 몸화된 의식, 즉 생동적 체험, 즉 몸은 그냥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체험을 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몸이다. 나는 몸은 나의 주체다. 그러니까 인식은 뭐로서의 나의 몸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체로서의 나의 몸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매틱 교육을 얘기할 때도 또 실존주의를 얘기할 때도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실용주의와 진보주의를 비교할 때 다 어떤 경험과 자기평가 중요하지만 실용주의는 외적 기준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만들지만 실존주의에서는 뭐예요?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즉 기준은 내 안에 있어요. 또는 이 기준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초월해요. 왜냐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니까. 이 사회에서는 잘생기고 멋진 피종이 같은 생긴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못생겼다, 이마 넓어서 못생겼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피종이는 멋진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전 실존주의자니까.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어떠한 본질,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지면 여러분 자신을 잃잖아요. 시험이 끝났어요. 네, 1차 시험이 끝났어요.
뭐 여기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없어요. 항상 나 왜 이렇게 못했지? 왜 이렇게 실수했지? 저도 문제를 9점이나 실수했는 거래요. 그러면 제가 강사로서 해야 될 역할에 강사로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피종이는 가치 없어. 쓸데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전 이 자리에 못 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좀 잘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시험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 발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명확한 채점 기준도 답안도 안 나왔어요. 불확실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가치로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2차 준비에 열정을 쏟아 부으신다면,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고 2차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땐 준비된 교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자꾸 또 정답이 어떻고 저떻고 여기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들은 올 연말을 망칠 거고요. 혹시나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2차 시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놓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요. 다음에 가는 체육 수업 모형의 효과성에 관한 매슬러의 주장이고 나는 차교사 연구 결과이며 다는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라이크먼과 그라시아의 연구에 근거한 매슬러의 주장. 참여적 학생에게는 동료 교수 모형, 탐구 수업 모형이 있고 효과적이고 회피적 학생에게는 어떤 모형과 직접 교수 모형으로 써놨네. 직접 교수 모형과 전술 게임 모형. 직접 교수 모형이 아니죠. 개별화 지도 모형이라고 해야죠. 왜 이렇게 써졌지? 그쵸? 개별화 지도 모형.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해놔요. 자, 차교사의 실험 연구 결과 보니까 왜 이렇게 써놨지? 뛰어내리고 싶어지네. 그죠? 자, 어쨌든 협동학습은 참여적인 학생이고 개발의 지도 모형이나 직접 교수 모형이나 전술게임 모형은 회피적인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과 스포츠 교육 모형은 제외할 것 얘기했으니까. 자, 차교사의 실험 연구 결과에 학습 태도에 따른 수업 모형의 수업 효과성 분석 결과 가정의 수업 효과성은 10점 만점으로 측정되었음. T 검정의 모든 기본 과정을 만족하였음. 유의 확률, P는 유의 확률이고 통계적인 유의 수준은 0.05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싶다면 유의 수준 알파가 유의 확률 P보다 어때요? 커야 되죠. 즉 유의 확률,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작아야 돼요. 그래야 영가설 기각할 수 있죠. 우리 이거 여러분들 가설 검증할 때 기준 설정, 이 기준점이 이 면적이 유의 수준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어떤 그 검정 통계량이 나왔다면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의 확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쪽은 영가설 기각 영역이고 이쪽은 영가설 긍정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쪽 안에 1종 오류 범위 안으로 유의 확률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한다면 영가설 기각하고 대립가설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회피 유형을 보니까 지금 T 점수가 마이너스 10.6이 나왔고 유의 확률이 0.0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0.05보다 작게 나왔죠. 참여 유형을 보니까 T 점수는 0.68이 나왔고 T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유의 확률을 보니까 0.51이 나왔어요. 0.05보다 유의 확률이 커요. 따라서 얘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얘는 영가설을 긍정해야 돼요. 따라서 회피 유형이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모형에 따른 효과성이 높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유형이에요? 회피 유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교사가 학습 태도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수업 모형을 적용한 학생들이 수업 효과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분석 결과를 보니 학습 태도가 회피 유형인 경우에는 수업 모형에 따른 수업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군요. 따라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영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뭐 이유는 그냥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음 차교사가 맞습니다. 나에서 학습 태도 유형에 따라 수업 모형별 수업 효과성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 태도는 무슨 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학습 태도가 회피형이냐 또는 학습 태도가 지금 회피 유형이죠. 이거 빨간색이 회피 유형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참여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참여 유형은 모형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고 회피 유형은 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수업의 효과성이.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 봤더니 유효확률이 0.01로 나와서 유의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연가설, 기하고 대립가설 채택한 거거든요. 근데 모형에 따라 참여 유형이 수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효과성이 그 유형에 따라서 별 크게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회피 유형이 효과성이 더 큰 차이를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독립변인에 어떠한 또 다른 어떤 변인이 영향을 주어서 그 효과를 다르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무슨 변인이라고 그래요? 중재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변인, 즉 중재변인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의 강도, 여기 지금 운동량과 비만도에 대한 얘기인데 성별을 빼고 나면 운동량에 따라 비만도의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운동량은 비슷한데 더 많은 비만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라고 얘기하면 성별은 운동량과 비만도의 중재변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즉 모형과 수업 효과성의 참여 유형은 학생들의 수업 활동의 참여 유형은 중재변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스포츠 시청 경험에 관한 현미 발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는 여가 시간에 스포츠 경기를 TV로 자주 시청합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에 방송되는 프로축구 경기를 빼놓지 않고 보고 있어요. 요즘 공부나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시원한 골 장면을 시청하면 평소의 불안이나 욕구불만, 스트레스 등이 한꺼번에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캐시와 그래비치와 하스가 제 개인 차 이론에 근거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흥미로운 경기를 봤기 때문에 저렇게 됐나? 라고 생각하면 정의적 욕구인가 보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 욕구불만이나 스트레스 등을 한꺼번에 해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해소하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고 긴장과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진 게 바로 무슨 욕구예요? 바로 일상에 긴장과 불안이 많은데 스포츠를 통해서 그 긴장과 불안을 잠시 잊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도피적 욕구죠. 그래서 개인차 이론에서는 도피적 욕구, 규범적인 사회 역할로부터 긴장과 완화 및 긴장 완화 및 도피,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죠. 이렇게 보면 모든 형태의 대중매체에 의해 충족되지만 특히 TV를 경우에 두드러지게 충족된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불안, 초조, 욕구불만, 좌절 등의 감정을 정화시켜준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도피적 욕구를 매체가 정화시켜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저에게는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 최고의 여가 활동이에요. 축구는 그 자체로 정말 재미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냐면 니네 맥루안이 제시한 미디어의 분류기준, 그러니까 미디어의 분류기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 정의성과 감각 참여, 감각 몰입성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맥루안이 얘기한 매체의 이론에서 매체의 영향을 구분한 두 가지 조건을 매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의성 상태와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수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두 가지인데 왜 세 가지라 그러지? 라고 헷갈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매체를 구분할 때 정의성과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 등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그 매체 스포츠로 얘기한다면 행동 반경 확산 정도와 스포츠 경기장의 지역 확산 정도가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정의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정의성은 낮고 수용자의 감각 참여와 감각 몰입은 높게 나타나는 게 바로 축구죠. 그래서 쿨 매체 스포츠인 축구는 메시지 정확성은 낮고 수용자의 감각 참여성은 높고 감각 몰입성이 높다. 요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이거 쓰라니까 또 이 세 가지 쓰라니까 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정의성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경기장의 확산 정도, 또 선수들의 지역 확산 정도, 이런 것들까지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최근 프로축구는 훨씬 더 재미있어요.
하위 팀들이 전력이 많이 향상되어 상하위 팀들은 전력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팀 순위가 매주 바뀔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전에 그 형평성을 맞춰주려고 우리 드래프트제도 나왔던 그 문제하고 또 맥락이 같죠. 또한 뛰어난 신인 선수들이 많아진 데다가 실력이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영입되어 우리나라 프로축구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프로농구 드래프트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문제 나온 게 코클리가 주장한 가의, 즉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 중 가의 내용에 해당하는 두 가지 보니까 하위팀 전력이 많이 향상되어 상하위 팀들 전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전력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죠. 실력이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영입됐대요.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왔대요. 요거 하나에 또 있는 게 뭐예요? 선수들의 연봉, 예, 또는 대상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역별 문제 풀이 때 이거 똑같이 문제 냈어요. 그죠? 똑같이 문제 냈는데 저는 이거 경기 결과 불확실성하고 재정적 보상 문제 냈던 것 같아요. 그죠? 자료는 이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과 경기에 참여한 스타의 탁월한 기량, 탁월한 기량, 불확실성 요 단어만 들어가면 뭐 맞는 얘기고요. 구출률, 요것도 참, 프랭크 스탈린 법칙도 참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나와줘서. 자, 다음은 유산소 지구성 트레이닝에 대해 모 고등학교 교사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래요. 자, 선생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변화? 심장의 변화를 얘기하겠죠. 트레이닝을 꾸준히 해서 현조의 순환계 능력이 기능성 변화가 나타났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떤 법칙을 이해하면 너의 트레이닝 효과를 잘 알 수 있어. 연구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 법칙은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과 심실 수축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요 기전 꼭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즉 정맥 활리량이 늘어서 이완기말 혈액량이 늘어나면 이완기말 혈액량이 늘어난 것도 심근의 길이는 증가하고 심근의 길이의 반사적인 수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회박출량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는데 프랭크 스탈린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아주 잘 맞추셨을 건데 이런 선생님도 있어요. 프랭크 스탈린인데 프랭크 스탈린이라고 하면 선생님 틀린가요? 어감상 스탈린 얘기하면 우리 그 사회주의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는 채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스탈린 해도 정답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완기말 용량이 증가하면 이왕의 사전부하죠. 혈액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심실은 더 늘어나고 심장 근육은 더 강하게 수축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완기 즉 사전부하가 커지고 심실 수축력이 증가하면 일회박출량이 증가한다를 설명하는 게 바로 프랭크 스탈린의 법칙이잖아요. 자, 현주 유산소 지구성 트레이닝 실시 전후 심혈관계 변화를 보니까 이완기말 용량이 90ml래요. 트레이닝 전에. 트레이닝 후에 이완기말 용량이 95ml로 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50ml, 57ml고 심실 수축기말 용량 40ml, 38ml래요. 중요한 건 1회 박출량은 이완기말 혈액량에서 수축말기 혈액량을 빼준 값이에요. 따라서 90-40은 50이고 95-38은 57이에요. 따라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만 보면 알아요. 그쵸? 1회 박출량이죠. 그쵸? 네. 박출량. 그쵸? 그 다음에 박출계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출계수는 잘 모르는데 박출계수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완기말 용량이 증가하면 심장 근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수축력이 커져서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된단다. 1회 박출량 증가는 트레이닝 효과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또한 박출계수는 박출의 총혈액량도 중요하단다. 박출계수란 심장의 기능적 효율성, 즉 기능적 효율성이라는 건 심장에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수축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 트레이닝 후 박출계수는 몇 %란다. 자, 우리 이 문제도 너무 많이 내가지고 자, 구출률이다 또는 박출계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구출률은 어디 나오냐면 한미의학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운동 스포츠 생리학회에서 만든 책인데 거기서는 구출률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지도사 책에는 박출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출률은 이완기말 용적분의 1회 박출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완기말 용적이 많은데 1회 박출량이 더 많아. 그럼 뭐예요? 심장에 강하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짜준 거죠. 따라서 심장의 수축력을 알아보는 지표가 바로 박출계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즉 이완기말 용적분의 1회 박출량이니까 문제에서 얘를 알아야 푸는 거죠. 이완기말 용량분의 즉 90분의 50이죠. 또는 95분의 57이죠. 그렇죠? 95분의 57 곱하기 100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쵸? 맞나? 그죠? 너희 트레이닝 후니까, 그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안 되네. 5로 나눠야 되나? 5, 5일은 5, 5, 9, 45. 5, 20, 20. 그 다음에 여기 딱 나누잖아요. 3일은 3, 3, 9, 27. 예, 1일 때 여기 3이네요. 곱하기 3이 60. 60%네.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박출계수는 60%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리을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트레이닝의 긍정적 효과로 총 혈액량이 증가하게 된다. 요거는 참 저도 뭐냐면 자 트레이닝 후에 긍정적 효과는 총 혈액량이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트레이닝 후 최대 하운동 시 트레이닝 전 후 비교를 얘기하면 인체 효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혈액량이 줄어들어도 산소의 추출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산소성 운동이 잘 돼요. 근데 트레이닝 하고 나면 혈액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체내에 어떤 상황을 계속 연출하는 상황을 만드냐면 체내 내적 환경을 저산소 환경으로 만들어요. 이 저산소 환경으로 만들면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나오죠. 이것으로 인해서 적혈구 수가 증가합니다. 따라 적혈구 수가 증가하면 자 신체가 가지고 있는 혈액이 가지고 있는 혈액 중에서 혈장분의 혈구의 비율, 그러니까 혈액 전체에서 혈구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우리는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하는데 헤마토크리트가 높아지면 혈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요. 따라 혈류 흐름은 느려지죠. 중요한 건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 능력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혈류가 느리니 아무리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들 혈류의 흐름이 느려지니까 제대로 된 공급이 어렵죠. 따라서 또 중요한 게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체온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점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혈액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혈구도 많고 점도도 높지 않은 그런 혈액. 따라서 혈구의 수도 늘어나고 혈장량도 늘어나요. 근데 적혈구 수가 늘어나면 적혈구의 수가 혈장량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죠. 반대로 적혈구도 증가하지만 혈장량의 증가가 적혈구의 증가를 능가하게 된다면 즉 혈액의 점도는 낮으면서 산소를 충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혈액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적혈구의 증가보다 혈장량의 증가가 더 높아요. 총 혈액량 증가에.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건 좀 괜히 혼란스럽게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트레이닝 후에 선수들의 그 혈액 헤마토크리트를 비교해 보면 트레이닝 전에 비해서 트레이닝 후에 헤마토크리트가 약 4% 정도 높게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 그 극소수에 해당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혈액을 만들었을 때 산소 운반 계통의 능력이 좋아지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적혈구의 증가보다 혈장량의 증가가 더 크다. 더 혈류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7번 문제 모모고등학교 배드민턴 수행평가 자료래요. 자 평가 방법 절차를 보니까 게임 수행 평가 능력 즉 GPA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대 코트 엔드라인 쪽으로 클리어 샷을 한다. 서비스 라인 가까운 곳으로 드리블 한다. 상대 선수를 코트 전으로 움직이게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GPAI 문제에서 보면 GPAI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써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리어샷, 드롭샷, 상대 선수 코트 전으로 움직임 뭐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술 수행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의사결정, 샷의 종류와 위치를 적절하게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초, 베이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GPAI에 보면 기본 움직임에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베이스. 운동 기능을 시도하는 원래 포지션으로 적절히 되돌아오기.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선택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습하기 위한 기능 수행 또는 기술 수행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얘기는 어디로 돌아오기? 홈 포지션으로 빨리 돌아오기. 여러분들 배드민턴 해보시면 어때요? 헤어핀하고 홈 포지션을 빨리 돌아오기, 클리어하고 홈 포지션을 빨리 돌아오기 이거잖아요. 저도 배드민턴 처음 배울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운동 기능을 시도한 후에 원래 포지션으로 적절히 돌아온다. 이게 기준이 될 거고요. 대진표에 따라 같은 상대와 1, 2차 게임을 실시한다. 그래서 1차 점수와 2차 점수, 1차 점수와 2차 점수 두 번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했어요. 그렇죠? 같은 상대와 그러니까 난이도가 똑같은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상관을 활용하여 검사 도구 양호도를 취하는 방법 명칭을 써라. 그 디귿, 리을 1차 점수와 2차 점수,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배드민턴 개인 기능 수행평가 관찰자는 수행자의 하이 클리어에 대한 내용 요소를 평가한다. 그래서 상중 하로 나와서 기본 자세, 그립, 백스윙에 대한 평가. 이거 무슨 평가냐? 이거 쓰라는 거죠. 예, 무슨 평가예요? 그냥 채점 기준표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뭐 문제 너무 많이 나왔던 루브릭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객관도에 대한 얘기 문제 나올 때 시험으로 출제됐었고 리브릭은 문항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 다음 8번 문제. 아 설마 이렇게 나올까 했어요. 스포츠 교육 모형이 모모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교사 성찰 일지의 일부다. 자, 학교 스포츠클럽 축구 종목을 담당하게 되어 운영 방안에 대해 교문해 보았다. 스포츠 교육 모형의 세 가지 주요 목적 중에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중에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보존, 보호,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스포츠에 참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스포츠 공동체 일원으로서 국가 또는 국제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게 유능하고 박식한이겠어요? 열정적인 너무 쉽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축구 클럽을 결성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초기에 발생했던 구성원 간의 포지션 및 역할 갈등은 점차 해소됐다. 뭐야? 선형 모형에서 형성 격동 단계는 지났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팀원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는 포지션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또한 자신의 팀 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규정이 명확히 만들어진 거죠. 규범이. 그러자 우리 팀에 대한 애착과 결속력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규범이 많아졌고 규범에 동조하게 되면서 성원의 결속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규범화. 그 다음에 축구클럽의 실력이 점차 향상되어 다른 클럽 팀과의 경기에서 승률이 점차 높아졌다. 반면 의도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승리의 맛을 들이면서 일부 학생들은 점차 축구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해졌다. 심지어 공부나 자기 할 일을 등한시한 채, 즉 자기 할 일을 뒤로 하고 방과에 오로지 축구에만 몰두한다. 일탈이죠. 근데 경기에만 몰입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참가? 1차적 일탈 참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09년 9월에 일부 학생들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 체육교과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학부모의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 칭찬 카드를 발급하래요. 하였고 일정 수 이상의 칭찬 카드가 제출한 학생에게 포지션의 배정을 우선권을 부여했대요. 그러니까 칭찬 카드를 우선권 배정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형 보상물을 만들어서 이걸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스티커 붙여주고 하는 것처럼 토큰 수집 하는 것처럼 토큰 시스템, 대형 보상 체계 다 똑같은 말이죠. 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토큰을 모아주면 돈이 절약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다음 9번 문제. 카타스트로피가 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스트브룩의 단서 활용이 또 나왔고요. 이거는 작년에 참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출제를 안 했어요. 네. 교내 축제에서 무용 발표를 마치고 교사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오늘 공연은 교내 발표회라 편하게 생각했는데 각성수준이 낮았겠죠? 평소 잘하는 동작도 틀렸어요. 너무 쉽게 했는데 틀렸대요. 이상하게 공연과 상관없는 것까지 눈에 들어오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그리고 불필요한 것까지 다 들어왔대요. 현주가 저는 반대로 처음 공연을 해보는 거라 너무 힘들었어요. 각성 수준 높았겠네요. 무대에서 긴장한 나머지 다른 친구들이 움직임을 못 보고 방해하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 다 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윤희는 각성수준이 낮다 보니 너무 많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불편한 정보까지 관심을 가진 것이고 현주는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시야가 좁아져 필요한 정보까지 놓친 상황이구나. 이럴 때 적절한 각성을 유지해야 주의가 집중되어 최고의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단다. 즉 역유자 이론은 인지불안과 운동수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스트브룩의 단서 활용 이론이죠. 그죠? 여기서 단서 활용 이론. 각성수준이 낮을 땐 불필요한 정보까지 받아들여 수행 저조하고 각성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필요한 정보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성수준이 저조하고 따라 중간 정도의 각성수준일 때 필요한 정보 선택하고 불필요한 정보 배제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얘기였고요.
현주가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심해져서 공연 중에 갑자기 제가 해야 할 동작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고 나중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내려오고 말았어요. 교사가 그랬구나. 갑자기 공연을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니? 현주가 예, 좀 괜찮아졌고 아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인지불안과 신체적 각성, 운동성의 3차원의 구조를 설명하는 하디의 무슨 이론이에요? 대격변 이론 또는 카타스트로피 이론에 대한 얘기죠. 자, 그림의 형태로 그렸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자. 카타스트로피 이론에서 나눠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또 다차원 이론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 보면. 그러니까 인지불안이 낮을 때에는 각성수위, 신체적 각성수위 증가할수록 운동수행은 역유자 형태를 보이고 또 인지불안수위 높을 때에는 신체적 불안 수준, 각성이 높을수록 운동수행은 최고점을 지나 급격한 추락 현상을 보인다. 이걸 합쳐서 3차원으로 그리면 지금 신체 불안 수준이고 인지 불안 수준이고 운동 수행 사이의 관계면 인지 불안이 낮을 때 신체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운동 수행은 역유자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인지 불안이 높아졌을 때 그 신체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최고점을 지나 급격히 추락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격변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인지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나다를 인지불안 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쓰고, 그러니까 인지불안이 낮은 부분이고 여기 인지불안 수준이 높은 수준이고, 니은 현상을 다의 변인을 이용하여 서술할 것, 니은 수준을 다의 변인을 이용해 서술할 것. 그럼 뭐예요? 신체 불안 수준이 높을 때, 인지불안 수준이 높을 때 신체 불안 수준이 증가할수록 최고점을 지나 수행이 급격하게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지불안 수준이 높을 때 신체적 각성 수준이 높아지면 운동 수행이 최고점이 지나 급격하게 추락하는 현상,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설명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객관식 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행이 급격한 추락 후에 불안이 감소하면 뭐 점차 회복이, 이것도 나중에는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원천이 나왔네요. 문제가. 다음은 체육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워크숍에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래요. 오늘 워크숍 주제는 예고한 것처럼 체육과 교육과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원천을 얘기한다. 교과, 학생, 사회잖아요. 그래서 교과 또는 내용, 개인, 학습자 또는 사회, 사회문화적 목표 뭐 이런 거 썼으면 다 맞아요. 그 다음에 가치정량, 체육 교육 과정 모형입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체육 교육 과정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에 맞는 체육 교육 과정 모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실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사가 체육 교육 과정 목적 중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력 향상, 맥클로이. 그러니까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모든 학생의 체력 수준 향상, 활기찬 미래의 생활 방식을 준비하는 것, 웰리스, 사실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가치 정향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체적 발달, 체력 발달, 뭐 이거 얘기하면 뭐 우리 이거 모형으로 교육과정 모형으로 얘기하면 체력 모형이죠. 체력 모형의 가치 정향이 뭐예요? 내용 스타일 중심 가치 정향이죠. 내용 스타일 가치 정향의 원천이 뭐예요? 바로 교과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유교사가 저도 장 선생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자기주도적으로 체력을 향상하도록 개별화 지도 모형을 자주 활용합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은 일일 수업 계획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업 시간 운영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개별화 지도 모형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개인 학습지에 단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학생과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에너지를 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과 1대1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원 전체 계획 아니 개인 학습지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차시별 활동에 그렇게 부담을 쏟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시의 모든 계획이 단원 전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1일 수업 계획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1일 수업 계획안이 없어요. 개별화 지도 모형. 왜냐면 단원 수준에서 개인 학습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개별화 지도 모형의 특징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미리 계획된 학습과제 계열성에 따라 진도를 나가고 학생이 미리 개인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시간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교사 주도적인 과제 지식이 없고 학생들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교사 학습 동기 유발만 해주면 되고, 학생 내용 단어에 대한 통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일 교사 학습 과정은 없다. 부담은 없죠. 이런 걸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이후 김 교사가 작성한 축구 기술 분석 일지래요. 코너킥 상황이고요. 민수가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공을 오른발로 감아찼다. 전 여기서부터 멘붕이었어요. 여기서 왜 오른발로 감아찼을까? 우리가 마그누스 힘을 얘기하면 계속 이것만 나왔잖아요. 아웃사이드로 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만들죠. 막 문제를. 평면으로 볼 때 공은 골 에어리어로 휘어져 나가. 이씨, 왜 골 에어리어? 갑자기? 골 에어리어 이쪽으로 휘어져 나갔구나. 요렇게 휘어져 나갔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했어요. 헷갈렸죠. 왜냐면 그렇게 사고가 고착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골대 정면을 향해 달려가는 현수 이마에 전면에 수직으로 부딪혔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날아갔고 얘가 이렇게 달려간 거죠. 그죠? 현수는 정면으로 헤딩하였으나 공은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 버렸다. 정면으로 날아왔는데, 휘어져서 이렇게 정면으로 날아왔는데 맞고서 일루 갔대요. 일루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정면으로 날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뭐 때문에? 공의 회전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거죠. 반시계 방향 회전이 생겼고요. 지금 감아찼으니까. 그래서 코너킥과 헤딩 상황의 2차원 평면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방향이 제시됐어요. 벡터로 이쪽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도 이쪽인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헷갈려요. 어렵고. 그래서 반사각, 충돌 후 이마에서 공이 튀는 각도임. 반사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수평면으로 봤을 때 임의의 법선을 그려요. 법선을 그리고 법선과의 각도를 우린 반사각이라 그래요. 그럼 이쪽은 뭐예요? 입사각이 되겠죠? 여긴 접지각, 여긴 리바운드 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또는 접지각, 리바운드 각.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반사각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고요. 일단 거기까지. 모든 움직임은 2차원 평면 운동이고 완전 탄성 충돌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수직 성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탄성하고 즉 공의 속도하고 선수가 들어오는 속도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공의 속도는 이미 선수가 감아차서 이렇게 왔고 얘는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선수가 뛰어가는 요 요인이 분명히 수직 성분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평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공의 회전이에요. 따라서 힘의 작용 방향에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뭐가? 요 마찰력이 이쪽 수평 방향으로의 공의 움직임을 결정하겠네요. 그래서 현수의 머리와 몸은 하나의 물체로 그 질량은 공의 질량보다 매우 커서 머리 회전과 수평 방향의 움직임은 무시함. 이렇게 있어요. 자, 현수의 머리는 정사각형 모양의 평면임. 충돌 과정에서 접촉 시간은 매우 짧았고 이후 공의 미끄러짐은 없음. 공의 미끄러짐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면 발력, 즉 마찰력에 의한 지면 발력을 다 받았음 이 얘기하는 거죠. 다음 시합을 대비하여 미리 몇 가지 질문을 적어보았다. 가해 A 상황에서 충돌 전에 현수의 머리 속도만 빨라졌다면 머리를 기준으로 충돌 전에 머리로 날아오는 공의 상대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럼 여기 보면 충돌 전에 어디를 기준으로? 머리를 기준으로. 머리가 주체래요. 머리가 주체. 그래서 상대 속도를 알아보면 관찰하는 자가 무엇이고 날아오는 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상대 속도가 결정돼요. 상대 속도 공식은 주체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예요. 즉 선수가 바라본 공의 상대 속도죠. 그래서 공의 움직임에서 주체를 빼준 게 상대 속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의 움직임은 더 지울게요. 공의 움직임은 마이너스 VB예요. 그쵸? 그 다음에 선수의 움직임은 플러스 VA예요. 따라서 자, 두 가지의 상대 속도 VA, B는 물체, 즉 선수가 본 물체에서 선수의 움직임을 뺀 값이 상대 속도죠. 따라서 마이너스 VB에서 마이너스 VA를 빼준 값, 여기에 상대 속도가 돼요. 따라서 선수를 향해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저는 반대로 썼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충돌 후 반사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고 얘기했어요. 반사각.
근데 가에서, 즉 여기 보면 가에서 충돌후 반사각이니까요. 가의 상황이 어딘지 봐야 되겠죠. 가 A 상황에서 충돌 전에 현수의 머리 선속도만 빨라졌다면, 머리 속도만 빨라졌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자, 공이 접촉하고 나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쵸? 그럼 이 반사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탄성계수. 그쵸? 즉 수직 하방으로 작용하는 탄성에 수직 상방으로 작용하는 것, 힘. 근데 탄성계수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 그랬으니까 똑같죠. 여기에 선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직 방향으로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의 회전이죠. 회전에 의한 작용력의 반대로 마찰력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지금 중에서 요거는 고정이에요. 지금 선수의 머리의 선속도만 빨라졌다면, 자 얘네 배제하고 지금 요 상태에서 입사각이 이렇게 반사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힘하고 요 힘의 합력이 요쪽으로 가는 반사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얘가 더 세게 왔대요. 더 세게 가서 이렇게 합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어때요?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세게 쳤기 때문에 수평 성분의 변화하고 수직 성분의 변화만 생겼으니까 반사각은 작아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해서 A 상황에서 충돌 전에 머리로 날아오는 공의 각속도가 빨라졌다면 충돌 공의 수평 속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자, 다 A 상황에서 충돌 전에 머리로 날아오는 공의 각속도만 빨라졌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각속도만 빨라진 거예요. 요 속도가. 그러니까 요거는 배제하고 지금 선수가 그냥 똑같이 오던 방향에 요 각속도만 아까 요만큼에서 2배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2배만큼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이 합력이 어떻게 돼요? 합력이 요 힘하고, 원래 요 힘이죠. 요 힘하고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럼 반사각은 어때요? 커지죠. 회전이 많이 걸렸다면. 그래서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을 헤딩을 통해서 골대 넣고 싶으면 더 빨리 달려가서 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수직 성분력을 배제하면 수평 성분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반사각은 커진다. 이것을 운동의 충돌과 리바운드, 충돌 각도와 미디어반드 관계를 이렇게 축구의 헤딩 장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았던 문제였고, 저도 헷갈렸어요. 이런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지금 간과했구나. 문제를 풀면서 물체의 속도가 상대 속도, 나를 기준으로 물체가 얼마나 빨리 날아오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수식 개념으로만 풀어버려서 저도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한 9점 정도가 저도 그냥 단순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범했던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 자, 오늘로써 이 내용들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문제를 적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정답을 제시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점수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시고, 그 점수가 한 55점 이상 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문제 맞추지 마세요. 그리고 뭐 2차에 올인하세요. 실기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수업 시연 열심히 하시고요. 면접 준비 열심히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모여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줌이든 여러가지 애플 또는 뭐 여러가지 어떤 기자재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접촉하고 비대면으로 많이 상호작용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분 중에 자, 하루를 남겨놓고 수업 시연을 하러 왔어요. 근데 부족해요. 제가 봐도 부족해요. 그럼 오늘의 하루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면 그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써라. 그래서 그 하루를 정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썼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한 겁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가서 딱 봤는데 정말 잘한 거죠. 예. 물론 그분이 여자 축구 선수였는데 그의 수업 시간이 축구가 나왔어요. 뭐 더 금상첨화죠, 뭐. 예,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라올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행운이 따라오진 않습니다. 지금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늘에게 맡기고 그리고 2차에 올인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족하고 모자란 강사지만 여러분들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고요. 예,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